우리가 왜 다르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열된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다고 믿고 그 공통점은 에자일 방법론을 쓴다는 겁니다. 개발에서. 왜 이런 기업들이 에자일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자일 방법론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한 2001년경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얼마나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4년 이상 에자일 방법론을 통해서 개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KT 3년 됐고 뭐 한솔 같은 경우 10년 정도가 됐다라고 하네요. 이 피자 두 판인데요. 생각나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또 퀴즈인데요. 정답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는 투피자 팀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아마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피자 두 판 정도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조직, 팀이 에자일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에서 모든 그 직원들이 입사를 할 때 에자일 팀의 팀원이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런 기업 사례들도 에자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냐라는 것들을 입사 전에 확인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쓰임을 받고 있는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골자는 이겁니다. 일단 실행을 하고 빨리 실패를 하고 실패를 통해서 빨리 배우고 다시 실행을 하는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왜 실패를 하자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의 실패인지에 대한 얘기는 어,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일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매니페스토 선언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 여기서 키워드는 상호작용입니다.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여기서 키워드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죠.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 여기서는 키워드는 고객과의 협력입니다.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키워드는 변화에 대응입니다. 를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은 왼쪽에 있는 것, 왼쪽이라 하면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더 가치를 둔다. 이쪽 걸 더 가치로 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언문을 만들어서 그들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지 더 진도를 나가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 39%대 11%.
이거는 어떤 방법론으로 개발을 했냐에 따라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성공했느냐를 집계해서 통계로 뽑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을 했을 때는 39%가 성공적이었고 기존 방식, 워터폴 방식으로 했을 때가 11%의 성공률이었다는 거죠. 약 3배에서 4배 사이의 어떤 결과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실패 비율입니다. 애자일 방법론은 실패할 확률이 9%,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은 30%나 된다는 거죠. 거의 한 3배 이상이 나죠. 그러면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성공 확률이 워터폴은 3%고 애자일은 18%라는 거고 중간 규모는 애자일은 27%, 워터폴은 7%. 스몰 사이즈에서는 워터폴은 44%, 애자일은 58%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큰 규모로 가면 갈수록 애자일의 효과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이 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워터폴 방법론에서는 모든 리퀘어먼트가 정해지고 기획되고 그거 기반으로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시스템 디자인을 바탕으로 코딩을 하고 코딩된 결과물을 테스트하는 프로시저를 갖고 있죠. 애자일 방법론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리퀘어먼트가 정의돼야만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미니멀한 리퀘어먼트를 기준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미리 정의하고 그걸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여기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그 다음 리퀘어먼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개발한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 이해하면 모듈화해서 개발한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모듈화의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피처를 그래서 이건 모듈화가 아니라 이렇게 이 장표를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듈화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여기까지 만들고 전체 만들어야 될 게 이건데 1단계에서 이만큼 만들고 그 다음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완성된다. 이렇게 모듈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요. 에자일에서 말하는 피처셋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스케치를 해보고 나니까 이 산의 윤곽과 이 손의 위치가 고객에게 피드백 받아보니까 이만큼 그려서 피드백 받아보니까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건 이거였다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초기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이대로 그려갔더니 이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만드는 것을 보통 저희는 MVP라고 부릅니다. Minimal Viable Product이라고 해서 최소 사양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그리는 과정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에자일에서 말하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위에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퀴 만들고 휠 만들고 본체 만들고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어, 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어떤 엔진의 힘에 의해서 어, 이동하는 수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바퀴를 달린 운반 수단에 가장 미니멈을 한 최소 사양의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시장 검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우리가 원하는 그 상품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바퀴를 이용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지 라고 이제 1차 빌드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거 불편한데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이걸 다는 거고 이걸 어떤 동력이 필요한데 해서 이제 그 체인을 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진을 달아서 어, 음, 자율적으로 이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페달이 아니라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게 좀 더 안전성을 고려해서 어, 바퀴 4개짜리의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는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기존의 방식은 원샷 원킬이죠. 다 만들어서 다 테스트 해보는 구조인 거고 여기서는 피처별로 잘 만들어서 이거 단위 하나가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거를 검증하는 기술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하죠. 왜냐 기본적인 최소 사양의 제품을 만들 때에 필요한 기술이 획득이 가능하거나 원하는 시간과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만 그 다음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얻어내는 거죠.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 리스크를 여기서 다 없애나가는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를 가지고 뭐 그 기능별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인티그레이션 할 기회도 나중에 만나죠. 프로젝트 한참 후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프로젝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좋냐는 거죠. 이 에자일 방법론을 하면 결국은 코스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에자일이 이 정도의 코스트를 요구한다면 기존 방식은 그거의 4배 정도를 많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측면에서도 코스트 절감 효과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얼마나 쓰는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조사기관이 조사한 걸로 봤을 때 미국입니다. 94% 정도가 에자일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한 경험이 있고요. 얼마나 지속했는데? 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지속했다는 회사가 28%, 3년에서 5년 사이가 32%, 그럼 3년 이상을 적게 해보면요, 약 60%입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경험을 해봤고 그 중에서도 60%가 계속 쓰고 있더라. 어떤 방법론이든 실패했으면 뭐 1, 2년을 넘기기 힘들죠. 이 정도 지속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애잘 방법론 사용한 팀을 보면요, 모든 팀이 다 애잘 방법을 사용한다는 데가 8%, 그 다음에 반 이상의 팀이 애잘 방법론을 사용한다가 32%, 반은 안 되지만 반 이하에 사용한다가 이만큼입니다. 결국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팀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구나
그냥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시장에 애자일 방법론을 경험한 개발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나의 경쟁력이겠죠. 5년 이상 경험한 사람 44%나 됩니다. 3년 이상 28%. 이 둘을 합해 보세요. 72%죠. 여러분의 72%에 속하십니까? 속하지 않으신다면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코스트 효과에서 회사도 좋고 여러분의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도 애자일 방법론에 익숙해지시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쓸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로덕트 딜리버리를 가속화할 수 있다. 빨리 딜리버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69%였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를 바꾸는 걸 매니지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졌다. 53%. 그 다음에 프로젝트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개선됐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높아졌다. 43%. 퀄리티조차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인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거냐는 게 더 중요하겠죠. 실천 방법 도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스크럼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애자일 얘기하다 왜 갑자기 스크럼이라고 하냐? 애자일은 방법론이고요. 스크럼은 실천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가 있죠. 프로세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스크럼 방식이 많이 쓰인다. 애자일의 한 분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자일과 스크럼 같다? 아닙니다. 한 방법 실천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애자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은 뭘까요? 이터레이션 플래닝. 아까 그 피처 1, 피처 2 이렇게 나눴던 게 있죠. 그런 플래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스탠드업 스크럼입니다. 데일리 스크럼. 공유가 핵심이기 때문에 데일리 스크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회고 회의. 빠른 스프린트를 통해서 그 리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개선할 건지 개선점을 찾는 그런 회의들을 합니다. 회고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리뷰 반복되는 이터레이션을 리뷰하는 것들을 많이 쓰고요. 결국은 여기서 다 높게 사용하는 빈도가 뭘까요? 이터레이션이라는 말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스크럼이라는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이터레이션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결국은 실천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빠르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반복한다. 그럼 빠르게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르게 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죠. 소통과 협업. 반복하려면 협업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빠르게 반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9%가 쓰고 있다는 데일리 스크럼을 합니다. 여기서 데일리 스크럼을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 사례라서 그럼 국내는 안 하느냐? 국내 사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데일리 스크럼을 하게 되고요. 뭐 데일리 스크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과 협업. 소통은 데일리 스크럼을 하고 협업은 어떻게 하죠? 스크럼 팀을 짭니다. 팀은 어떻게 짜느냐? 스크럼 마스터, 디벨로퍼, 애널리스트, 테스터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죠. 자, 이런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왜 그
휠이 있느냐 하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죠. 이들이 협업을 통해서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 소규모 다기능 팀이라고 했죠. 다기능 팀입니다. 다기능을 이 모든 기능을 한 팀 안에 모아놓는 거죠.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협업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협업의 의미. 협업이 그냥 같이 일한다로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콜라보레이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협업에는 소통만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죠. 결과물에 지향점이 있다는 거죠. 결과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과물을 잘 만들기 위한 협업을 합니다. 소통은 필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협업을 통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냐? 처음에는 이터레이션 플래닝을 한다고 했죠. 이 플래닝을 통해서 합의된 태스크들이 나옵니다. 이걸 백로그라고 하는데 합의된 태스크들이 나오고요. 이 태스크들을 측정합니다. 어떻게 측정하느냐? 정성적으로는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빨리 하는 게 초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퀄리티. 그 다음에 온타임 딜리버리 할 수 있느냐? 시간이라는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태스크를 평가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느냐? 약간 스토리 포인트라고 해서 약간 정성적 개념의 평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 태스크에 대해서. 보통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많이 쓰는데 이런 거죠. 아까 이 스크럼 팀에서 모여서 개발자들과 PM이 모여서 단위 태스크들을 매저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란 개발자가 그 태스크를 이틀 걸려요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개발자한테 다시 물었어요. 동일한 태스크를 며칠 걸려요? 저도 이틀 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 번째 개발자가 그거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3일이 걸려요 이랬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다르게 말한 분한테 그럼 다르게 말한 3일이라고 말한 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3일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2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수긍을 하면 합의가 되면 그게 3일짜리가 되는 거고 수긍을 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2일짜리 태스크가 되는 거죠. 즉 태스크에 대한 매저를 합의한다는 거죠. 왜 합의를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백로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많은 백로그들이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합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저하는 거죠. 이 태스크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틀짜리야, 이건 3일짜리야, 이런 거를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볼까요? 저는 개발자 A인데 여기에 이 파란색이 제 태스크예요.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A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B도 해요. 이 파란 태스크가
제 태스크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내 태스크가 정해졌는가가 중요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A에서 이만큼, B에서 이만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태스크가 측정되었냐가 중요하죠. 내가 이틀짜리, 3일짜리, 뭐 4시간짜리 이런 측정을 합의된 측정이 완료된 태스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별로 이제 태스크를 정리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며칠 걸리냐 1차적으로 본인들이 측정해 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합의된 태스크들을 백로그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실행하기 위함이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관점에서 좀만 보지 마시고 더 팀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결국은 개인은 이제 이 한 사람 표시의 아이콘이 되겠고요. 이거가 이제 스쿼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쿼드에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그 프로젝트 오너가 뭐 예를 들면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테스터,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프로젝트 팀이 스크럼 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이론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챕터 구조가 있어요. 이 챕터는 같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이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묶음을 챕터라고 합니다. 챕터. 여기서 챕터가 있죠.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챕터가 하나의 또 난리지를 전수한다든가 경험을 공유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코드 리뷰를 같이 한다든가 이들의 이제 같은 스킬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의 조직을 또는 특정 일에 대해서 뭐 쉐어한다든가 아니면 협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 개발자가 어떤 기술적 챌린지를 만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은 이제 챕터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겠죠. 어드바이스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유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프로젝트 단위로도 공유가 되고 이런 그 기능 단위로도 공유가 돼야만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길드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 길드는 기능적인 챕터가 아니라 특정 분야입니다. 분야에서의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IoT 디바이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이 프론트 개발자도 있을 거고 백엔드 개발자도 있을 거고 QA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주제별의 버추얼한 어떤 공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드는. 이 길드가 잘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기술적인 역량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이 이제 지향점이라는 거죠. 우리 조직이 이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좋을까요? 회사만 좋나요? 아니죠. 개인도 굉장한 수준의 역량을 획득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좋은 퍼포먼스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조직에 대한 이해,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